이제 경인교육대학교 장준호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준호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사회를 오늘 보기로 하면서 원래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 이 세미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조 강연을 이렇게 좀 요청을 받았었는데 워낙 또 우리 전태국 교수님이나 화영식 교수님께서 제도화나 또 원리 원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그 오랜 노하우와 또 경험들을 통해서 발표를 잘 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본격적인 발표와 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또 이 민주시민교육을 우리가 한다고는 하는데 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본격적인 발표와 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민주시민교육은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쨌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민주시민교육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실제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안에서 주직 과목 중심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편성이 되면서 시민교육이나 도덕교육이나 또 일반 정치교육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학교의 어떤 시소 확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들이 이제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12월에 이제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학교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발표를 했고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학교의 시민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실현을 해보려고 지금 현재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일반 그 성인이 되기 이전의 학교 교육은 어쨌든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화를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굉장히 생태계가 현재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연수원도 민주시민교육을 그동안 굉장히 이제 당원교육이나 또 이 선거 관리를 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왔고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도 해왔지만 어쨌든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성인 대상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선거연수원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지금 현재 2014년, 15년부터 이제 서울, 경기도, 최근에는 이제 금년에 인천 같은 경우에 광역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초단체뿐만이 아니라 광역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이 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조례를 만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시도 차원에서의 광역 기초단체에서의 어떤 시민교육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선거연수원에서는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을 해온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뭐 시민사회와 선거연수원과 그리고 시도 그러니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제도화와
또 이걸 어떻게 이제 방법론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시민성을 함양시키면서 우리의 어떤 공동체가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태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3가지 관점에서 왜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3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미래적 관점입니다. 지금 한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20년에서 25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세계화의 바람이 불었었죠. 글로벌라이제이션. 근데 한 5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 세계화에 맞먹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디지털화인데요. 이건 이제 기술 발전이 지금 것과는 다른 어떤 그 기술 발전의 속도와 또 인간의 노동을 상실시킬 정도의 어떤 기술 발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환의 시기에 과연 기술이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술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악하게도 쓸 수 있고 선하게도 쓸 수 있고 결정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 판단 능력, 공동체의 합의 능력이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우리나라보다 좀 더 정치 교육이나 시민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에서도 지금 현재 기술이 그 전과는 다른 수준에서의 어떤 기술, 특히 이제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면서 특히 인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는 사회란 무엇일까, 우리 삶은 어떻게 앞으로 구축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개개인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개개인의 판단이 공동체에 모여서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량은 시민교육밖에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이 시민 역량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또 시민이라는 게 무엇일까? 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부터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고 중학교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근데 시민이라는 모습도 그동안에 우리가 근대 시대에 가져왔던 시민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노동과는 다른 어떤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노동과는 굉장히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의 미래에 대비하고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서바이벌 역량으로서의 시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미래 관점에서 시민교육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좀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철학적인 관점 2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는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그 주인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자율성이 없으면 주인과의 반대말은 노예이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그런데 주인이라는 얘기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데 우리가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율성을 확보하게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시민교육이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2번째는 우리의 본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교육의 대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무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익명성에 입각해서 우리 현대사회가 개개인이 따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뭐든지 간에 특히 이제 선거라는 것도 공동결정입니다. 그런 공동결정을 잘 해야
우리는 우리의 본성,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결정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지식교육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소통하고 협업하고 또 공감하고 참여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현실적이건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 크게 이걸 좀 특화시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현재 굉장히 갈등의 사회, 또 위험한 사회, 또 격차의 사회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세대 갈등이라 그럴까, 또 남녀의 갈등, 젠더 갈등, 또 여러 가지 혐오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를 보면 멕시코가 1위고요. OEC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증폭하는 사회다. 갈등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갈등 관리는 공부를 잘해서 갈등 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포용적 인간이 되느냐, 시민성을 갖추고 있느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수준이 관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갈등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위험 사회입니다. 우리가 근대화를 굉장히 빨리 해오면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찰하지 않으면, 공동의 결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더 불안하고 더 위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말씀드린 미래적 관점, 또 현실적 관점, 철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우리는 시민교육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독일의 경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영식 교수님께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독일의 정치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우리나라 현실과 접목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 오셔왔습니다. 그래서 허영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와 원칙 부분도 굉장히 오늘 그 주제 발표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전태국 교수님께서 그동안 학교에 계시면서 이렇게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들한테 유용한 부분들을 이제 제공해 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발표를 듣고, 또 오늘 많은 토론하시는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같이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또 플로어에서 또 질문도 좀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열린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태국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한 명예 교수 생활도 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이종익 교수하고는 같은 학교 활동을 오랫동안 같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연수원에 한번 방문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향 주어진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특히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돼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상황 구속성 또는 존재 구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독일의 경우에도 정치 교육, 연방 정치 교육은 우리 번역을 정치 교육, 연방 정치 교육원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게 첫 시작은 과거에 독일의 경우에는 비스마르크 독일 프로이센 제국 때 전쟁의 그 와중에서 1차 대전 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에게 적국과의 선전전에서 독일이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전쟁 정책을 가능한 효과적으로 유포시키고 동감을 얻는 그런 목적으로 정치 교육이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거치면서 새로 민주주의로 이제 상당히 한국을 탈퇴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치해서 다시 특정 목적에 종속됐다가 또 2차 대전 끝나고 난 후에는 점령군인 미군의 주도하에서 독일 국민들을 재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다시 또 정치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서 오늘 제대로 된 민주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정치 권력과의 관계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구속성인데,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치 교육과 관련해서 또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독일어에서 말하는 폴리티스 빌딩이 갖고 있는 초점, 그 문제의식, 이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구화되고 초점이 약간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정치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부정적 감충미를 가능한 걸러내고 그런 중립적인 의미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일단 씁니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이제 엄청나게 격변을 겪고 있고 또 겪어왔습니다. 전대 미문의 역사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는 그런 경험도 가졌고, 또 그런 것을 주동하고 있는 엄청난 시민의 힘을 우리가 이른바 촛불 시위에서 봤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의 욕구가 엄청나게 현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남북 관계가 종전의 냉전적인 대립 체제에서 평화 공존 체제로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과거에 우리 남한 사회, 한국 사회,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권이 자리 잡았던 이데올로기,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기서 이제 독일 사회학자 칼 만하임이 말한 그 비동시성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시간을 같이 하지 않는 동시대의 것이 아닌 비동시의 것이 지금 현재 혼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정치 문화가 아직도 대단히 강하게 우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급히 민주적인 정치 문화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와 연관해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은 아주는 높지만 정치 기구, 국가기구, 국가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배척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변화에 대한 동경이 시민들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변화에 대한 동경이 일부 포퓰리즘의 선동가들에 의해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시민들의 관심의 목소리가 포퓰리즘에 의해서 목소리에 다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시민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른바 반대 국민을 자처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령자층에서 이들은 이런 포퓰리즘 정치 집단에 상당한 배려를 느끼고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런 이제 정치 현장의 문제점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회가 굉장히 투명화되고 있습니다. 이 투명화와 함께 국민들은 그동안 국가기관이 생산했던 자료들, 그러나 국민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접근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 최근에 문제를 몇 번 빚었죠.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그런 식의 논의가 발생되는데 그만큼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비밀주의, 특히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배제적인 태도, 그런 비밀주의를 극복할 것을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다. 이게 사회의 투명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화가 굉장히 진척이 되면서 새로운 공개적인 공간이 형성됐습니다. 사이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시민들의 토론 능력, 합리적 토의 능력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이버 공간이 욕설과 비방의 하수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과정입니다. 또 국민들의 깨는 세계화와 함께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지역적 고루성을 탈피하고 또 이와 연관돼서 각종 편견과 선입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열린 눈 비판의 시대를 갖는 세계 시민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되는 것은 이런 전환기 시대에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가 바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절실히 제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이념 갈등이 심한 여기 이걸 소스가 있나요? 이거 말고 자료 프레젠테이션 1 예.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념 갈등이 엄청나게 유독 이념 갈등이 심합니다. 다른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그것도 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진보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 가장 심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통계청에서 사회통합 실태 조사를 발표를 시작한 지가 2013년부터인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보면은 이념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응답한 비율이 85% 넘습니다. 그 중에서 극심하다, 아주 매우 심하다 이것도 다 40% 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보 보수와 연관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서로 간에 두 개 대비된 장면을 보게 되는데 특히 태극기 집회에서는
파면당하고 탄핵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 파면과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상당히 강한데 그런 태도에 기인해서 어떤 의견을 표출을 하냐 하면 지도자, 대통령 이에 대해서 아주 명목적인 신뢰, 충성 이거를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근대적인 시민이 아니죠. 이건 봉건적 시대의 독일 말로 운터타임 신민의 그 습성을 그런 것이 문화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입장에서 종북 놀이를 거세게 채찍질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을 보면 사회학자로서 관찰하면은 칼 막스가 일지한 짐승의식의 수준. 뭐냐면 짐승, 동물, 서로 간에 논쟁을 할 때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자신이 지지하고 자신이 속한 진영의 입장에 서면 옳고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고 나쁜 거고 이런 식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는 상이한 입장 간의 합리적인 논의의 능력 자체를 갖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내적으로 음미할 사유 능력이 부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동물과 같다는 점 그런 점에서 짐승의식의 수준에 보는 겁니다. 대부분 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다 그런 입장이라고 사회학자의 눈에 그렇게 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이념 갈등이 짐승 수준이 있고 두 번째는 부패의 국가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부패가 워낙 심한데 다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 주요 기관이 부패의 원상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부패한 공직자들의 개인 쌈짓돈으로 탕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 내고 이 공직자들은 쌈짓돈으로 쓰고 이런 구조는 뭐냐? 과거 일찍이 막스 베버가 공닭 농민을 개념화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영주에게 부지런히 공닭을 갖다 바치죠. 그러면 이제 이 지배자는 농민들이 갖다 바친 공닭을 갖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 현재 이런 부패 수준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비록 민주국가고 세계에서 10위권의 산업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는 공납 농민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패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보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뉴질랜드의 여성 수상이 유엔 총회에 참가하는데 이 수상이 젊어요. 그래서 아기가 어려. 그리고 자기는 총회 가서 연설해야 돼 수상으로. 그래서 남편과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개인의 비용으로 다 지불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독일에서 국회의장이 여자였는데 남편이 한번 국회의장 관용차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다 부패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부패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미국의 유명한 조사기관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해마다 좋은 주제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정치인 부패에 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부패하다 이런 의견에 한국이 75%를 가장 높습니다. 또 부패 인식 지수도
맞는 거 아니에요? 부패 인식 지수도 한국은 세계 45위 아주 너무 낮습니다. 10년 전인 1999년에 주로 우리나라가 탄자니아, 자마이카, 짐바브웨 이런 거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나라.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UNDP에서 발표하는 UN Development 리포트에서 보면은 중앙 정부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100점 만점에 28점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라색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내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조사, 한국 종합사회조사도 결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70% 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해서 신뢰가 거의 바닥입니다. 이게 국내 조사뿐만 아니라 퓨 리서치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것도 70% 같아요. 자, 이렇게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또 공직자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신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 교육부에서 또 그런 구실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저희들까지 조금도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 부패, 불신 이걸 근본적으로 전면으로 대응하는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되겠죠. 우리 다 알다시피 고위공직자가 청문회 가가지고 문제 일으킨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익히 본 거고. 한국이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대중들 속에 이 민주적인 정치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가지가 신민문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아몬드 버거가 예전에 1960년대 초에 신민적 정치 문화를 말한 바 같습니다. 이때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서만 생각하고 능동 변화를 시키겠다. 정치를 과정에 참여하겠다. 변화를 시키겠다는 능동적 충동이 결여되지 않는 이런 신민문화를 할 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신민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 시점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신민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 그 조사를 해보면 적어도 30% 이상입니다. 아직도. 더더군다나 정치적 무력감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해도 우리 정부는 포방비는 아낀다. 내가 무슨 영향도 아무도 없다. 등등 이 정치적 무력감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은 60%가 이상이 넘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명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권위주의 태도 이것도 엄청나게 높고 그래서 인물을 숭배하고 권위에 대한 미신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이건 이제 권위 미신이라는 말은 인물 숭배와 권위 미신 이것을 막스가 예리하게 지적한 바가 있는 칼 막스가 이 민주주의 기본 개념과 상반되지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만족도, 자국 민주주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거 보면 한국은 아주 낮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제도화 부분에서 한 3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화. 네. 우선 이런 것이 우리 민주시민 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할 주요한 요소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교육 내용이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되고 여기서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주시민교육의 마지막 원칙으로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보이텔스바하의 합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민주시민교육은 교화가 되어서 어떤 특정한 바람직한 방향이 생각에 설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 그래서 자율적인 판단을 항의한다는 거. 하는 그런 교화는 절대 민주시민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 요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태극기 부대와 촛불 집회가 서로 싸우고 있다. 보수 진보가 싸우고 있다. 그럴 때 진보 교육만으로 다 교실에서 강의하는 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교화가 돼. 그래서 논쟁 밖에서 논쟁이 일어나면 그 정점이 교실 안에서 그 정점이 그대로 작동되고 이런 보이텔스바하 원칙이 특히 오늘 이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도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면 과거사에 대한 해석의 방향도 바뀌는 우리 독특한 현실에서 이 보이텔스바하 원칙이 중요하다. 그다음 입법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내준 자료를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디다가 그 민주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민주시민 교육은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국회에,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어떤 사람은 행자부 장관 소속으로, 어떤 사람은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폐기되고 몇 가지는 아직 살아있죠. 그다음에 내용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 외에 과거에 통일 안보 교육의 중심 가치였던 안보, 자유민주주의, 통일 문제 뭐 이런 등등이 그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한편에 있어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조례를 제정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 세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말해도 3월달, 5월달에 뭐 충남도, 울산 이런 데서 끝났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과거에 거리주의 시대에 가졌던 독특한 경험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크게 보면 재정국민운동, 또 국민교육헌장, 또 새마을운동, 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 국민정신교육, 항공교육 등등의 우리 중심적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저 자신은 과거에 생활연수원에서 동원되어 생활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본 것도 있고 또 교수로 초임 8년 받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또 교육을 받았고 재경국민운동은 제가 어렸을 때 옆에서 받고 뭐 등등 우리 사회가 그런 가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권위주의 시대에 동원되고 특정한 정권을 정당화하고 또 항공이념이라는 특수한 방향의 틀에서 시행되어지는 교육의 경험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민주시민 교육을 방해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거기에 독일의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력과 전쟁과 연관해서 독특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그게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교육이 민주주의 시대를 결정적으로 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원을
중심적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다 설치할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국가기관에서 중심적으로 진행됩니다. 민간단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되어 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 정치 교육의 모델이 있고 영미 계통의 민간단체 주도의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럴 때 이제 국가 주도를 할 때도 우리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 예를 들면 내무부에 소속시킨다든가 교육부에 소속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정부 소속해가지고는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유지하기가 어렵다. 국회에 소속을 해도 어렵다. 또 정치인들의 행각, 국회의 격하들 것들을 그동안에 생각해보면 그것도 힘들다. 따라서 국가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중립성이 헌법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또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이것이 이름 그대로 이름에 맞게 민주시민교육원으로 확대 개편돼서 그렇게 나가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시민 선거연수원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봤더니 아까 자료로 제가 받은 걸 보면 70억 정도인데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중앙정치교육원이 연간 집행한 예산이 5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억 내지 700억에 해당이 됩니다. 맞으면 선거연수원이 예산의 약 10배에 가까이 됩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규모는 독일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의 예산이 또 엄청나게 복잡해서 큽니다만 연방 예산으로 보면 독일과 한국의 예산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에서 650억, 700 이렇게 1201로 하거나 유로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일 적게 잡아도 1200원으로 잡아도 600억이 넘는다. 선거연수원의 70억 예산에 차이가 난다.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원의 제도와 기본적인 방향은 국가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그 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그리고 기존의 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국적인 시도 조직들 이것을 또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다. 또 이럴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법상으로 볼 때 현재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원으로 거듭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 장치가.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2항 15조 1항은 뭐 이렇게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해서 연수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주된 업무를 선거정당 사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게 그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자를
공무원과 선거정당 관계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을 읽어보면 선거정당 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 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줄 수 있다 해서 그 목적이 그렇게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1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악량을 위하여 상시 궤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목표가 주권의식의 악량이라는 선거 청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용과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 시민의식을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상시 궤도라는 말은 순지와 교화, 아까 보이게스바크에서 시민 교육과 대치되지는 교화를 함축하는 용어가 돼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또 공직선거 제7조 2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선거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확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찾아지기 어렵습니다. 정책에는 정당의 이념과 가치, 민주주의의 이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입장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으로 얼마든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거연수원의 활동 근거를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법령이 수정돼야 한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은 대충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뒤에 말기에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법령을 첨부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기 여러분 자료집에 61쪽에 제 파워포인트 자료도 거기대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시간이랑 제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61쪽에 제가 부여받은 과제명은 민주시민들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태 교수님 전체적인 제도와 관련해서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거기에 보면 이제 좀 미시적인 수준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학교 교육이 됐든 평생 교육이 됐든 이런 무슨 민주주의 할때 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작용하는 이걸 전문가들이 쓰는 비유법이 자동차 반응할 때 안 보이잖아요. 이제 서치라이트가 있어야 길이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비유법으로 우리 이런 제도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실제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이럴 때 이제 전문가들이 그동안 고민하는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쌓여가지고 마음에 농축이 돼서 나타나는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원리와 원칙이 되겠다. 근데 저는 원래 원리와 원칙은 거의 비슷한 말인 줄 알았어요. 또 역대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 못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나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원리와 원칙은 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어떤 분은 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국어사전도 한번 찾아봤는데 어쨌든 오늘 62쪽 보시면요. 이제 배경과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렸고 근데 오늘 주제가 제도와 연관시켜서 이제 원리와 원칙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좀 헷갈린 게 뭐였냐면 금방 이제 도이테스바우 설명을 하셨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제도화 할 때는 용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연관인지 상당히 고민거리였는데
마침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다 발표를 위한 글을 쓰다 보니까 저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가설적인 수준에서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뭐냐면 62점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툭하면 이제 합의 뭐 하면 보이트스가 진짜 상투어처럼 지금 나와가지고 거의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못 들어보셨으면 거의 간첩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논의하지 않고 우리 오늘 제도와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보이트스가보다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997년에 나오죠. 62조 서론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그 미래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연방 정치 근데 저는 이제 용어는 지금 우리 주제가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쓰기 때문에 통일시켜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연방 민주시민교육과 그다음에 주별로 우리 말로 하면 도별로 있는 우리 선거에서 일단 지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 수준의 주 수준의 그런 민심원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97년이니까 어때요? 89년, 90년에 통일을 한 다음에 막 어수선한 시기로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 구동독도 지금 저기 독일에 이제 통일된 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전체 통일된 독일에 있어서 이 공공교육기관인 연방청 민주시민과 주정주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주제랑 똑같은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진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차이는 여기 제도가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민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그래서 이름하여 민행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더 중요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우리 선거에도 이해가 되겠는데 공공관제소의 민주시민 담당하는 기관은 세 가지 원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하게 다양성 또는 다원성 원칙이고 그 다음에 초단가성 우리말로 보통 이걸 정치적 중립성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보면 초단가성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잘못 해석하면요 너무 좋게 해석하려면 독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극우파나 이런 거를 나치 추종하는 이런 세력을 지금 고치거리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지금 실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적 시민 키워드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는 있겠느냐 다양성 차원에서 이건 안 돼. 우리 특히 독일의 나치 정권을 겪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제 그거 갖다 몰았으면 방어 능력을 갖춘 민주주의 이거는 영원 불면의 보정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잘못하면은 저기 가치 중립성 이런 것처럼 이제 혼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건 이거 안 되겠다. 다양성 존중해 주되 우리 자유민주 기본 질서까지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헌법의 사례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초단가성이 더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논쟁이 되겠죠. 우리 보통 쓰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 세 가지가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좀 헷갈렸는데 이거 바로 이 선거연수처럼 공공과제로서의 민주시민을 갖추고 있는 이런 임무를 갖고 있는 공공민주시민 담당 기관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이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성, 다원성, 초단가성,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독립성. 선거에서는 아까 이제 헌법위원회 하시면은 독립성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연타 기관과 확실하게 장점을 강조했을 수 있죠. 그래서 63쪽에 보시면 이 원리와 원칙을 제가 좀 여태 저는 유사어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키워드를 이걸 주제로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원리를 말하자면 이렇게 좀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나 신념 체계로 그래서 이제 독일의 민주주의 학자 중에 유명한 학자 중에 잔드라는 분이 있어요. 2009년도에 우리 선거연수에서 초빙대에서 발표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체계를 잘 정리하는데 5가지를 정리했어요. 이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독일을 대표하는 민주주의한테 대표하는 17분의 이 폴이라는 짠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17분의 그 전문가들한테 심층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총명리해가지고 장도가 다시 인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5가지로 이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삼을 건데 4대 정치 현상에 관한 학습이다. 두 번째는 계몽주의 전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주의 목표는 성숙성인데 소리를 하자면 자율과 자기 책임 이런 능력을 갖춘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 말할 것도 없는 동호하고 비슷한데 민주시민이니까 바람직한 전체에서는 민주주의를 주로 삼는다. 그다음에 그럼 연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지금 모임도 그렇지만은 학문적인 또 학제적인 사회과학에 연구하면서 교육학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이게 저는 이제 원리라고 파악을 했고 활동 분야는 철학, 도구, 연구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장도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 연구, 철학, 도구 다 연구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4쪽에 보시면 원리 원칙의 국가사진을 찾아봤다는 건데 거기 보면 일단 뭐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상투어로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은 이제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죠.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 원서를 안 읽고 여태까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저는 이게 제 학위 논문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마치 성경처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잠잘 때도 이 베개 옆에 들고 잤어요. 이게 진짜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학위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몸에 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고로 65쪽 밑에 제가 공부한 첫 번째 책 왼쪽에 있는 게 유명한 1976년도 월드에서 하고 근데 그게 1년 뒤에 책으로 나왔거든요. 1977년도 거기가 10년 뒤에 1986년에 10년 기념으로 또 한번 구속 2차 기획을 했습니다. 그걸 정리한 게 그 다음 1987년 제가 학위 논문 89년부터 학위 논문 썼거든요. 이게 거의 저한테 성경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제목을 보세요. 컨센서스 디센스입니다. 이게 합의와 이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합의지만 합의를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부분까지 제가 못 드리는 거고 66쪽에 보시면 제 3권이 뭐가 나왔냐면 또 10년 뒤에 96년도에 이거는 2월 달에 회의 개최했기 때문에 그 해에 96년도에 발간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이스방문 관련 분들이 아주 붙들고 지금 보고 있는 책들인데 마지막 그 세 번째는 보이스에서 합의가 도대체 충분한 것인가 계속 의문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제기하고요. 66쪽에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건데 제가 공부한 그 책들의 목창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67쪽까지. 그래서 그걸 제가 60쪽 밑에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본문 한글까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참조를 하시고요. 참조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기 60쪽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본문을 봅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40조 보세요. 40조 한글과의 40조.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 이제 물론 40여 년 전이니까 거기를 대표하는 진짜 대학자들인데 전부 책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보이스에 모인 거예요. 누가 초청해서 또 그때 원장이 신뢰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7분이 발표를 합니다.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 당시 직원이 우리말로 하면 여기 국장이나 부장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베일링이에요. 베일링이 이제 회의록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분 전문가들이 발표한 거를 갖고 자기 주관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인상에 나왔던 거 그걸 회의록 작성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이스에서 협약이다, 조약이다, 협정이다 이렇게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하는 거는 상가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그럼 그렇게 하면 진짜 오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회의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발간했는데 자기가 또 출판 담당 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쓴 걸 가지고 그래서 제목도 뭔지 아세요? 보이스에서 합의가 아니라 보이스에서 컨센서스 알라 보이스에서 해가지고 알라가 부정거든요. 그래서 보이스에서 방식의 합의란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유래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그래서 근거 옥조처럼 법적 옥조를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되뇌어야 되는 그런 상수가 아니라 보존 불문의
계속 우리가 이 합의와 이의의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계속 토의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41쪽부터 다시 여기까지 이제 또 다시 저쪽으로 가서요. 파워포인트 들어가서 60쪽, 68쪽.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제가 거기 사진이 있죠.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추일레 원장이고요. 그 당시는 이거 상당히 몇 년 뒤 사진이거든요. 그 당시 젊었던 그 벨링이라는 사람이 우측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마얀츠대학 교수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찾아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9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10년, 20년 뒤에 계속 구성회의를 거치면서 막 이의가 제기되고 또 논란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합의가 담론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60쪽 밑에는 한 6가지 명제로 오늘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석칭과 함의를 제가 이제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최대 합의가 아니라 최소 합의라는 거예요. 최소. 왜? 합의 도달이 쉽지가 않고 내용으로 하면 다 달라져요. 양극화 우리 2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안 돼요. 내용 다 도외시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최소 합의 형식적 수준에서 그것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뜻이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특히 제3원칙이 뭐냐면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어요. 이해관계 개념 도입하면서 학생가 갖고 있는 흥미, 관심과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어떤 다루는 주제나 사안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해서 내 이해관계를 반영시킬 것인가. 근데 이게 그걸 너무 좁게 해석하면 너무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 성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럼 뭐 2% 부족하다는 제기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익. 그래서 이제 다음 논란을 벌일 때 우리 이제 반론 계속 제기되고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장님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세 번째 원칙을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럼 학교나 평생교육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000년도에 70조 밑에 보시면 2004년도에 처음에 민주시민교육 표준안이라는 게 스탠다드라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2004년도에.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 어때요? 2000년 초에 2001년인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들어보셨을 때 독일에서는 피자 쇼프라고 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세계 OECD 국가 30몇 개국 이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이제 학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이 1대 1위가 핀란드하고 했고 2, 3위를 막 우리가 차지했어요. 그렇죠? 독일 학자들이 10명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왜? 아니 이런 폰가루 이런 진짜 이런 데 와서 막 교사가 혼자 이렇게 강화해 있는데 2, 3위를 했다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핀란드 가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근데 독일이 그때는 중반도 못했어요. 중분도 못했어요. 20위도 넘었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빠져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과학 이런 데서 표준에 먼저 됐고 여기 이 사회에서 미술은 안 되겠다. 정식 미술. 이래가지고 이게 나와요. 2004년부터. 그래서 지금도 그게 학교 현장에 막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영향이고 또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게 내용성이요. 특히 통일됐을 때 내용성이 상당히 이제 동도 교사들한테 소리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고요. 제가 시간하고서 이제 지금 4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78쪽으로 나옵니다. 78쪽에 보시면 저한테는 충격을 나온 게 뭐냐면 아까 세 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볼트스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아까 그 20년 뒤에 1996년에 20년 뒤에 개최된 회의에서 어떤 똑똑한 독일 학자가 제가 20년 동안 생각지도 못한 걸 내놓은 거예요. 저한테는 간단한 그림 같지만 진짜 너무나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세 가지 원칙이 그냥 달라있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주제와 교수 작성 수업의 기본 3대 요소거든요. 3대 요소 속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원칙이 어떤 작용하고 있는가. 저한테는 충격을 지금 하고 원래 나는 이런 말이 영향이 없는가. 그 사람 진짜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79쪽. 자, 이게 합의라고 했지만 계속 제가 이 갈등, 논쟁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드디어 79쪽에 그거 나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좋은지 알고 제 학교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생각해 본 그 사람이 또 다 수업 분석을 했어요.
저도 이걸 하고 싶었는데 제 머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세 가지 원칙을 해보니까 드러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꼭 무슨 12지법처럼 4개씩 해서 12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깔끔하게. 이것도 저는 논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합의, 정관으로 얘기하는 문제점과 한계 드러나고 있죠? 해결 모형대로 반이에요, 반. 그럼 이제 그럼 이제 해결하면서 어떻게 거기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적용한 것이 뭐냐면 저는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82점 밑에 보시면 그 보이테스바가 있는 주가 바덴 비르덴 메르크주입니다. 거기 민주시민교육원에서 2016년부터 벌써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홈페이지로 다 나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게 교육과정이면 교육계획이거든요. 보이테스바 학위와 새로운 교육계획, 교육과정. 그래서 여기 7, 8학년도, 그 다음에는 또 다음 90학년도, 고1까지. 그래서 딱 거의 표준안을 반영한 그런 교육과정이나 교육계획. 학습 모형, 수업 모형이에요. 이게 이미 다 소개가 되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중장기적으로 정치 페스티벌도 좋지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 학교 교사들이 진짜 찾아와서 진짜 이걸 이렇게 달라고 할 정도의 그런 민주주의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학교 교육 위주로 얘기했는데 85점 뒤에 보시면은 평생교육해서 거기서는 평생교육은 기관 가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원칙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자 중심의 85점입니다. 10가지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학습 대상, 주제 관련해서 5가지. 또 우리가 교육 담당자, 강사나 진행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5가지. 이렇게 해서 체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 58쪽에서 58쪽. 이때는 좀 보고 좀 나눠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57쪽부터 보시죠. 57쪽. 시간이 한 2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는 그 세 가지 원칙.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한 민의 선언 3가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전대부 소개했지만은 우리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민주주의 지원 법안 거기서 제3조에 제가 찾아보니까 5가지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원칙으로서 그걸 이렇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연관시키는 거를. 그리고 51쪽 우측을 보시면 이런 것들 철학자 아까 철학 얘기하는 철학, 사회학 이런 것과 연관시키면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합의 원칙은 필요한 수준으로 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개방성인 차원, 즉 개방사에 가까운 3가지 원칙과 인정 관련이 있고 그 유명한 하버마스가 담론, 이해하고 소통을 하는 데 있으면 지켜야 될 3가지 원칙 얘기했고 그것도 철학적 배경이 되는 규칙을 또 하나 얘기했고 4가지 이거 상당히 친화성이 들어가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는 큰 충격이었고요. 그럼 이것도 아까 96년도 어떤 학자가 발표하면서 충격적이었고 58쪽에 보시면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했던 거 뭐죠? 1번 원리 5가지 2번째 우리 선거연수와 같은 민주시민들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상에서 지켜야 될 보리테스트한테 3가지 원칙. 그다음에 이걸 실제로 학교에 적용할 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좀 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특이한 게 6가지 원칙입니다. 3가지 원칙이 더 특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6가지 원칙 4번. 근데 5번은 아까 그동안 말씀드린 평생교육 차원에서 나온 총 합하는 20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왜 처음 듣는데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협조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약식으로 여기 58쪽에 미리 적어놨지만 파일럿 스타디 수준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라 이게 이런 걸 제가 나중에 이제 베리파이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를 할 의향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1, 2, 3번에다가 가장 핵심적인 거는 1번, 나머지는 2번이나 3번에 제가 지금 나머지를 모이는데 이렇게 나머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다음 한 5분 정도만 해주시고. 그래서 이따 행사 끝난 다음에 저한테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현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토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팜플렛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요. 김연애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외대 정외과 김연혜입니다. 그 민주주민 교육 요 활성화 세미나에서 발표된 두 가지 논문을 보고 상당히 많이 저는 배웠습니다. 전태욱 선생님 그걸 처음 읽어봤는데요. 선생님하고 저는 정치학을 하고 선생님 사회학이신데 그래서 처음 접했고 그런데 그 연로하시다는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막스 베버가 나오고 칼 마르크스 19세기 사회과학자 대표 학자들의 그 주요 개념들을 동원하시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나름대로 적용하려고 하시는 대단한 그런 어떤 사회 사상사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허영수 선생님은 다른 학회에서 제가 토론한 적도 있고 평소에 이 주제에 관한 뭐 최고의 권위자로서 많은 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요. 저는 간단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 정치학을 하는 입장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는 문제부터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수준과 관련해서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라는 문제 속에서 저는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뭐 그전에 없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이것이 이제 제도화라는 문제까지 거론되어지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정 속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문제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정치학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절차적인 민주주의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도달된 것, 중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은 역진을 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것이 보다 공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 국민들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되어졌을 때 민주주의 도달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뒤로 가지 않고 보다 더 성숙된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그것을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일 것이냐? 그것은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 아쉽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독일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독일은 우리보다는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 연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태욱 교수님께서 앞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의 실상을 얘기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낮다, 부패가 돼 있다,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신민 문화가 있다.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의식 수준이 뭐랄까요, 미개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촛불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주인 의식을 가진 민주주의를 도달한 이런 측면들도 보면은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한 우수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보다 독일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독일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 독일의 이 민주 시민 교육의 제도화가 앞에서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느냐? 부패를 줄였다. 그다음에 신민 문화를 줄였다.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제시가 되면은 뭐 저도 독일에서 공부했지만은 저는 뭐 그런 이게 이제 주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독일은 제도화를 통해서 이것이 뭐 초등교육 뭐 등등을 통해서 제도화와 교육 과정의 도입됨으로 인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을 건데 오히려 보면은 뭐 나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는 더 오히려 그쪽에서는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극복되어졌느냐 이 제도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된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허영수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정말 그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든지 사회의 갈등 속에서 이 민주시민 교육의 컨텐츠의 문제가 여기 허영수 교수님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 갈등 속에서 과연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독일은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허영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소 합의라는 개념, 이 개념과 이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의 충돌,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정말 도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게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최소 합의로서 저는 최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실용주의적 접근 속에서 도달 가능한 지점 속에서 공통분모를 형성해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고이테스 바하의 합의와 같은 그런 것 좀 정도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도달된 것이 가치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계적인 중립성이 가져오는 문제점, 가치의 상대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의 충돌 지점 이것을 참 극복하기가 끊임없이 이제 뭐 컨센서스와 디센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지만 그것이 정말 컨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민 선생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최치원 교수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최치원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전태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경험적 분석에다가 이제 해석을 덧붙여서 상당히 그 뭐랄까 좀 잘 짜여진 논문이고 이 글을 읽으면은 한국 민주시민교육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현실 그리고 이제 대안까지를 잘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체계적인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문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이 이제 베버를 인용하면서 이제 그 정치 문화와 연결시켜서 베버의 그 주인 국민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인의 그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신민의식, 주인 국민에게 일하기보다는 이제 신민의식이 있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 극복에 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고, 그리고 이제 선거연수원, 그리고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태제를 제시해 주는데 상당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또 다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쪽 전공은 아닌데 가끔 이제 요 관련해서 글을 한 3편 정도 제가 쓴 게 있습니다. 쓴 게 있는데 그 독일의 민주 시민 교육에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본 그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뭐 업적 효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에서도 이제 시민 교육에 대한 이제 비용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뭐 이제 관심 속에서도 많이 이제 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관심이 많이 멀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제가 그걸 관련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의식이 되게 이제 민주주의 예스, 민주주의 좋습니다. 정치 노, 정치는 싫습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그 민주주의하고 이제 이 정치 문제를 연결시켜서 시민 교육의 어떤 제도화로 이제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일단 한국 수준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는 예스 같은데 뭐 정치는 뭐 다 이제 노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잘 융합을 시켜야 될지 좀 나름대로 고민해봤는데 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퓰리즘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정치가 이제 비합리성이라든지 이제 감정에 의해 좌우가 되고 있어요. 좌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념 갈등 이제 좌우 보수 진보에게 나오는 진보의 어떤 대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이상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얘기해도 굉장히 그 제도화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근데 전 교수님께서는 이제 보수 진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태극기보다는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보수가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극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정말 합리적인 보수라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진보보다 민주 시민 교육을 더 옹호하고 더 이제 뭐랄까 좀 뭐
제도화를 더 추진해야 할 사람들 생각되는데 뭐 그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뭐 반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반대 분출해서 이게 쭉 읽어보니까 이 과연 보수들이 반대하는 건 아닌가, 제가 볼 때 보수들이 반대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정말 극우가 이제 반대하는 거. 그래서 여기 그 17쪽 보시면은 이제 그 둘째 단락 보시면은 그 둘째 단락 위에 셋째 줄 보시면 제시된 민주시민 역량 등 사회 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그 주인 국민의 굉장히 뭐랄까 어떤 조건이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이걸 또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식의 반대하는 분들을 뭐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합리적 토론이나 이런 담론의 장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는지, 끌어들었어도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설득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고,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저기 해답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이제 같이 한번 이제 공유하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맥락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수님께서 배버를 잘 인용하신 것 같은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뭐 목소리만 잘 내도록 훈련된 짐승이라고 또 이제 정치인들 비판하는데, 아마 한국의 그 정치인들이 바로 그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배버가 당시에 이제 뭐 융커, 그러니까 독일의 지배 계급 융커나 뭐 관료, 그다음에 이제 뭐 시민, 일반 뭐 부르주아지 시민들, 뭐 정치인, 뭐 노조 상층부들을 다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이제 당신들이 일반 시민들 쉽게 말해서 정말 그 불정정 노예로 만들고 있다. 어떤 주인 국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엄청 비판하면서 이제 그 독일이란 네이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 뭐 민족 하나의 뭔가 이제 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더 뭔가 그 선진 국가가 되려면은 국민이 그런 식으로 뒷받침이 되는 얘기죠. 불정적 노예가 아니라 정말 주인 국민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배버가 이제 얘기했었는데, 아마 민주 시민 교육도 제가 볼 때는 그 궁극적인 어떤 물론 이제 다양성도 얘기할 수 있고 세계 시민 교육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국가의 어떤 차별하지도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 출발점은 어떤 네이션을 어떻게 잘 정비하냐, 다시 얘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그 주인 국민이 될 수 있게 하냐라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이상적으로 얘기했듯이 이론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허 교수님과 연관돼서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허 교수님, 질문하기가 또 문제적인데, 63쪽에 보시면은 민주시민교육의 원리에서 이제 3번 보면은 행위 주체로서 인간생의 지향을 두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위한다는 의미에서 성숙성, 그다음 바로 열고 자율과 자기책임 혹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르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태국 교수님이 주장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를 것 같고 굉장히 일치한다 보는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마련돼야 되냐, 결국 이제 그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다시 또 이제 한국의 현실로 왔을 때 알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독일이 굉장히 뭔가 모범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한국적 맥락에서 이것을 이제 제도화 시켜야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한국은 예를 들어서 먼저 강남, 강북 간의 갈등이 있고, 뭐 명문대, 비명문대, 그 다음에 이제 인서울대학, 뭐 그렇지 않은 대학, 뭐 그 다음에 학원 교육 문제, 뭐 그 다음에 뭐 종교 문제, 거대한 종교 문제 시작돼서 뭐 특히 정치인들 뭐 이렇게 청문회 보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인데, 서로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원이 만들어진다 해도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개혁되거나 좀 바뀌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또 하나 그냥 그냥 제도만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내용 없는 그 효과가 없는 그런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고 또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떻게 여기 참여하신 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한 정치인이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래서 BMW 벤츠를 몰고 굉장히 좋은 차를 몰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그 다른 아버지의 친구는 약간 오펠이나 약간 안 좋은 차를 몰아도 아이들이 서로 우정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너는 아버지가 이렇게 못 살고 부모가 못 사니까 너는 쟤하고 사귀지 마 이렇게 평수 보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벌써 우정이 깨져버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이게 나라가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한국의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말다시피 이기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여기하고 여기 출입구를 달리 마련해 놓고 예를 들어서 쟤는 여기 사니까 너 사귀지 말라 했을 때 이게 제가 볼 때 민주시민격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부터 이런 거 시작돼야 되지. 이게 거창하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공정성, 초단파성, 다원성. 제가 볼 때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볼 때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이 한국 현실을 이게 보면서 이게 이 조화를 잘 시켜서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우리 학자들이 맨날 머릿속에만 막 그냥 민주시민이 좋다, 이거 좋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해요 저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차명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이제 학교에서 은퇴를 했고요. 지금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에서 민주시민 교육센터, 지원센터죠.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그 경기도 차원에서의 그 네트워크 조직인 경기 민주시민 교육 그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서 이제 지금 민주시민 교육 그걸 이제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제 경기도 평진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무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이제 원탁 토론이나 이런 데도 이제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와 관련돼서는 한 논문 2편 정도 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한국 민주시민의 교육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첫째는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 좀 그 전태혁 교수님이 발표하신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이 제도화된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경기도는 지금 31개 그 기초 단체 중에 13군데에서 지금 조례로 정해져서 지금 그 실시되고 있고, 민주시민 교육이. 그리고 아마 올해 안에 경기도에서는 한 20개 정도가 민주시민 교육을 조례로 정해서 아마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이제 5개 구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김해시라든지 울산 이제 이런 데서 아산시 이런 데서 지금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을 기초에서 이제 조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월등하게 지금 이제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도화가 되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장점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그 전문성과 안정성, 또 지속성,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광역이나 기초에서 조례가 정해져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전문성, 안정성, 지속성, 특히 확장성 같은 경우는 이 제도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몇몇 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실시해왔던
그 민주시민 교육과는 뭐 이제 그것이 민주시민 교육인지 아닌지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제쳐놓고라도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실시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0개 거의 30개 그 기초에서 40여 개의 단체들이 지금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거의 거의 뭐 1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지난 그 과거에 그 그러니까 시민단체들 소위 NGO들에 의해서 실시했던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특히 그 평생교육 중심으로 평생교육 평진원이라든가 평생학습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그 교육 전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이런 그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현재 이제 조례로 민주시민교육원을 따로 만들자. 그러니까는 이 평진원 그 산하에 두지 말고 만들자 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도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고 며칠 전에 이제 그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민주시민교육원을 따로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이제 오늘 논의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이제 전태욱 교수님이 선거연수원 산하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센터나 원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 원이 이 선거연수원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선거연수원 그러면은 유권자 교육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 때 볼 것 같으면 유권자 교육이라면 적극적인 뭐 참여라든지 공정한 뭐 선거권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투표장에 나갈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정말 원하던 이상적인 그러한 이 후보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유권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아까 이제 이 황익 선생님이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최소 합의 저는 이 최소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어쨌든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전에 특히 이것이 이제 이 제도화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 뭐냐면 이제 관료화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이거는 국가의 책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에 볼 때는 저는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의 세종처럼 이런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세종은 최근에 그 자료를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것이 인쇄술 보급이라든지 국민의 글자 이런 어떤 해독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좀 맥락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군주제하에서 이제 그런 이 국민교육과 백성에 대한 교육이겠죠. 이제 그런 차이는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좀 이 문제가 좀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관료화되고 있고 화석화되고 유형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이제 독일에서 분데스콩그레스 폴시 빌둥 거기에 이제 참여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어떤 이 관료화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독일 이 관계자들도 이런 어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런 시민사회와의 그런 어떤 협업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특히 이제 80년대 독일에서
이 평화운동이라든가 이제 새로운 사회운동이 거기서 그냥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때 그때의 그 이 정치교육원과 이런 어떤 시민운동과의 그런 어떤 이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독일도 그런 어떤 이런 어떤 관료화로 이제 제도화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런 어떤 시민사회와의 끝없는 이런 협업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갖다 좀 극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그 교육원을 독립적 교육원을 만드는 것이 그 민주시민교육의 시민사회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하는 그 전문가들의 그런 바람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이 유형화되고 관료화되고 고착화되고 화석화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상당히 그런 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보이텔스바하와 같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 국가 관료 차원에서 관과 그리고 이런 어떤 관 단체, 준정부기구 그리고 이제 그 민간 단체. 근데 민간 단체 중에서도 이제 조금 그런 그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돼서는 좀 방향성이 두세 정도로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그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최소 합의 그런 그 기구는 아니더라도 그런 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송홍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자 그 두 분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토론자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앞에서 대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오늘 발제문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이런 게 듭니다. 그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조선 시대의 경국 대전을 보면 그 시절에 이렇게 훌륭한 법전을 가질 수 있었냐. 그 시절에 그게 가장 놀라웠고 두 번째 놀라운 건 이렇게 훌륭한 법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냐라는 게 두 번째 놀라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 질레트 광고 그 남자 능동이 광고를 보면 광고판을 그 어린애들 놀이터에 설치해 놓습니다. 결국은 전태국 교수님이 발제문에서 발표하신 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장기간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질레트 광고가 아마 의미하는 바인 것 같고요. 반면에 제도화한다라는 건 경국대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이걸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제도는 껍데기밖에 없는 제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내용상의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같이 고민한다라고 하면 저는 전태국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선거연수원이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용의 종류를 늘려 나가면 이건 가능할 것 같다. 단 이건 초등학교부터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면 언젠가는 바뀔 수 있겠죠. 최치원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교육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하겠냐? 지금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을 거니까요. 단지 허영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조금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허영식 교수님 그 PPT에 교수 주체, 학습 주체, 주제 요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게 독일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독일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다릅니다. 그리고 독일에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바이블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변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세 개의
요인 가지고 안 되고요. 사교육이라고 하는 게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요인은 4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4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거냐. 토론하고 이 자체가 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교육을 시킨다면 그 교육은 제치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컨텐츠를 늘려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컨텐츠의 데이터는 아마 중앙선관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넓혀 나간다면 결국은 중앙선관위하고 교육계랑 같이 가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독일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 교수님이 아주 희망적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희망적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원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조원영입니다. 저를 마지막에 배치한 거는 최대한 빨리 끝내달라는 그 여러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 점심 때 머리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미용실에 갔거든요.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좀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김정은을 만들어라고 좀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머리 실패를 안 하려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주관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로는 그래 박보검처럼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박보검이 안 되는 것처럼 나한테 어울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2가지가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주관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그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핵심이 도대체 뭐지라는 게 없이 움직이면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처럼 흔들리다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로는 나한테 어울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그래 다른 기관이 아니라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중앙선관위에 어울리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거, 이 2가지가 핵심 가치겠구나 라는 거를 제 머리를 희생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논의를 계속해 보자면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작년에 제가 작은 논문을 하나 낸 적도 있었습니다. 보면 저는 민주시민교육이 뭐지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판단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판단력이라는 게 크게 아마 선거랑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2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권자들 스스로 어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될 것이죠. 그래서 선거에 여러 후보자들이 입후보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좋고 훌륭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될 거고요. 그 대표자를 꿈꾸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된 사람 같은 경우엔 그러면 어떤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지 공공의 이익에 어떤 게 부합하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선관위에서 우리 선거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을 살펴보면 이게 아주 적절히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유권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거권 연령을 갖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미래 유권자, 그리고 지금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권자 교육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정당 수뇌부들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판단력의 기준의 문제가 될 건데요. 이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학자별로 다 다르실 거고, 그리고 학문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르실 건데, 저는 헌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장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반가웠었는데, 저는 헌법 1조 1항을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민주공화국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공화국이 어떤 거냐라는 얘기를 여기서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거는 그거라는 거죠. 각각 개별적인 사람들이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공화국이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적실히 되고 있지 않다. 아까 저희 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으니까 성인이 돼서도 흔들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이 없게 되면 끌려다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속게 되고 세뇌당하고 맹목적 맹신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의 팬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느 형식으로는 대깨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형식으로는 아까 동물이라는 표현에 전 반은 동의합니다만 아니면 태극기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특징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떠한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 그래 나는 A라는 정당의 정치색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우군이 돼버리는 거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A라는 거에 우군이기 때문에 B라는 거는 무조건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A라는 정치 세력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끝까지 가겠어. 이건 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개인적인 국민으로서 한 명 한 명 국민이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될 것이고 그 배양하는 거에서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선거연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론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 교수님에 대해서 교수님께 제가 공통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아마 될 거는 같은데 좀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그 민주시민 교육을 이제 판단력으로 규정을 하고 그 판단력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그 개념을 좀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싶은데 두 분 교수님께서는 과연 민주시민 교육 조금 더 줄이자면 아마 오늘 목적이 될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면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실지 좀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 이제 거의 우리 뭐 주제 발표와 토론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하고요. 마지막에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근데 혹시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받고 또 의견이 있으면 또 의견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정 교수님과 허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셔야 됩니다. 정말 없으시네. 우리 저기 뒤에 보니까는 그 학교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좀 질문 좀 해주세요. 혹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을 저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6학년을 맡고 있어요. 근데 6학년 외에 다른 학년들은 사실 정치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기도 힘들고 여기서 어떤 교수님께서 허영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초등은 뭔가 자율성, 책임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되게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직 교사로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자율성과 책임을 아이들에게 길러줄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들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반장 선거를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되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아이가 선발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뭔가 부모 차원의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학생 차원 그리고 부모 차원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범국민적인 합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수님들께 초등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범국민적인 공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이렇게 두 분 발표하신 교수님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혹시 토론하시면서 이렇게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시간 정확히 우리 6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각각 1분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교수님. 예. 우리 조원영 교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항상 본질적인 질문은 항상 어려워요. 예. 민주시민 교육을 정의해봐라 말씀이신데
민주 시민을 우리가 독일 사회에서 민주 시민, 영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 시민은 모습은 공통점도 있겠지만 또 한국의 특수성도 충분히 관철되어지는 그런 민주 시민이 정의되어야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민주 시민 교육도 한국의 발전,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제로서 그럼 이제 무슨 프레임을 짜놓고 그 안에 내용을 이제 뭘로 할 거냐. 아까 여기서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도전 과제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부패가 너무 만연돼 있어요. 더군다나 지도층의 부패가 너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부패 인식,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의 그러니까 교육도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그 부패 교육이 충실히 다뤄져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 면에서 우선 부패 그리고 신뢰,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별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친구를 그래도 얘가 부모가 자동차가 뭐냐 아파트가 뭐냐에 따라서 항상 차별하고 이 차별해서 인간에 대한 그 불평등을 단순한 그 소득의 불평등이 아니라 인간의 불평등으로 그렇게 대우되어지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민주시민교육, 차별 배제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그런 민주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교육부에서 말하는 뭐 개방적이고 뭐 이런 거는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그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한국 사회 특수성이 그런 점에서 관철되어지는 민주시민 교육의 정의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전태국 교수님 그리고 허영식 교수님께서 정말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깨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김면혜 교수님, 또 최치원 교수님, 최명재 교수님, 또 송홍재 교수님, 마지막으로 조원영 교수님 좋은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직접 가셔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